이 사람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냥 멈춰섭니다. 여러분이 가진 주식, 채권, 심지어 대출 이자까지 사실상 모든 것의 가격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 바로 그 남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제롬 파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흔히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자리죠.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의 의장입니다. 이 사람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 결정 하나에 수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중앙은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제학 박사가 아니에요. 심지어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월스트리트 출신 변호사가 어떻게 돈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예상 밖의 의장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학자들이 차지하는데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에서 왔죠. 파월이 걸어온 길은요, 이전의 연준 의장들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그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위기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파월 이전의 위장이었던 사람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넨키, 제닛 옐런.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다들 경제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들이에요. MIT, 예일, 뉴욕대, 최고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딴 말 그대로 이론가들이었죠. 그런데 파월은요, 법학 학위가 전부입니다. 경력도 월스트리트 변호사, 사모펀드 파트너. 책상 머리에서 이론을 판 게 아니라 시장 한복판에서 돈과 싸우면서 금융을 배운 완전 실무가 타입인 거죠. 그의 이력서를 한번 쭉 훑어보면요, 정말 금융의 심장부를 다 거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엔 로펌에서 M&A 같은 굵직한 딜을 다뤘고, 투자은행으로 옮겨서는 기업금융의 세계를 경험했죠. 그러다 정부로 들어가서 재무부 관료로 일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웠고요. 마지막엔 세계적인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파트너가 돼서 직접 기업을 사고 파는, 그야말로 실전의 끝을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전 경험 만렙을 찍은 파월이 의장이 되고 나서 드디어 첫 번째 거대한 시험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 쇼크였죠. 정말 세상이 통째로 멈춰버린 것 같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믿기 쉬나요? 불과 한 달 만에 S&P 500 지수가 34%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정말 모든 게 끝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파월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의 대응은 한마디로 월스트리트 스타일 그 자체였어요. 빠르고 과감하고,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죠. 만약에 학자 출신 의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게 이론적으로 맞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파월은 달랐습니다. 일단 금리 제로로 내려버리고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선언하고, 심지어 연준 역사상 단 한 번도 한 적 없던 회사채까지 사들였어요. 일단 살리고 보자, 이거였던 거죠. 이게 바로 실무가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조 달러. 단 몇 주 만에 연준의 자산이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배를 그냥 시장에 쏟아 부은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덕분에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위기를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그 천문학적인 돈이 결국 새로운 위기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바로 그의 두 번째 위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구출의 대가였어요. 처음에 파월과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걸 거야. 코로나 때문에 잠깐 공급망이 꼬여서 그런 거니까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이게 바로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로 남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연준의 목표 물가는 2%잖아요. 근데 일시적이라고 말할 때가 벌써 4%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웬걸 실제로는 9.1%까지 미친 듯이 치솟아버린 겁니다. 이건 무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월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나요. 바로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냥 깔끔하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 한마디예요. 물론 시장은 발칵 뒤집혔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겠구나 하는 어떤 믿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한 다음 날부터 파월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걸 보여주듯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돌입하죠. 불과 1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5.25%포인트나 올려버렸어요. 이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때려잡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식의 그야말로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 유명한 잭슨 홀 연설에서 시장에 아주 차갑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물가 안정을 되찾는 길에는 고통이 따를 겁니다. 이 한마디였어요. 아주 짧았지만 단호했죠. 이 연설 하나로 전 세계는 파월은 진심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투자자를 위한 파월 플레이북입니다. 이렇게 파월이 만들어낸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연준에 맞서 싸우지 마라. 이 오랜 격언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증명됐죠. 둘째, 이제는 그냥 명목금리가 아니라 물가를 뺀 실질금리를 봐야 한다는 것. 이게 진짜 자산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더라고요. 셋째, 금리가 오를 때 장기 채권이 얼마나 박살날 수 있는지, 이른바 듀레이션 리스크의 무서움을 다들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 의장이 입만 쳐다보는 연준 워칭은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투자자의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그의 유산에 대한 건데요. 역사의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죠. 제롬 파월의 이야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임기가 2026년까지니까요. 과연 먼 훗날 역사는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아마 그의 평가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2가지 측면에서 갈릴 겁니다. 한쪽 면을 보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금융 시스템을 구해낸 영웅, 위기관리자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동전을 뒤집어 보면요.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가 뒤늦게 그걸 잡으려고 엄청난 긴축을 밀어붙인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업적에는 아주 선명한 빛과 또 그만큼 짙은 그림자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롬 파월은 결국 경제를 부드럽게 착륙시킨 연착륙의 구원자로 역사에 남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주범으로 기록될까요? 그 최종 평가는 아직 역사의 책에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